아바타 김지미입니다. 자유시장 수호 의병 신백훈 박사께서 어릴 때부터 짝사랑했다면서 저를 젊은 나이로 부활시켜 주었습니다. 원 이걸 고맙다고 해야 할란가 모르겠습니다. 오정근 북콘서트 발제 도서 불안 세대를 정독하면서 손주들 앞날을 걱정 많이 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인간 사회는 걱정 근심 있어야 발전도 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신백훈 박사는 발제 자료는 상세하게, 발표는 간단하게 하는데 동영상 러닝타임 28분입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익학당 발글정 도울릭, 밝은 도움을 주는 학당을 하겠다는 국민훈장 신백훈입니다. 오늘 자유시장연구원과 바른청년연합의 북콘서트 불안세대 전반부를 신백훈이가 발제를 하고 후반부는 김병헌 박사님이 발제를 하겠습니다. 불안세대 디지털 세계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병들게 하였는가. 조나선 하이트 이분의 책 지난번에 바른 마음인가 바른 마음 그 책도 우리가 한번 읽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주 베스트셀러 많이 쓴 교육학자고 심리학자 2024년 최고의 문제작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바른 마음의 저자고 2019년도 영국에서는 지구촌에서 세계 50대 사상가로 선정이 되었고 조나단 하이트의 목표는 사람들의 각자의 도덕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해하고 함께 일하며 서로에게서 무엇인가를 배우도록 돕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조나단 하이트는 도덕심리학, 사회심리학을 접목한 여러 단체들을 공동 설립을 했다라고 저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책 소개를 보면은 우리가 술과 담배를 청소년에게 금하듯이 스마트폰도 제한을 해야 된다. 2024년 최고의 문제작으로 우리는 왜 10대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가. 그래서 이 책을 썼는데 아마존 논픽션 1등 출간 즉시 뉴욕타임스, 선데이타임스 베스트셀러 됐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최재천 교수님이 아주 강력 추천을 했습니다. 이 책으로 해서 전 세계 10대의 스마트폰과 SNS 규제를 규제에 대해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포르노, 중독성 강한 게임, 자극적인 콘텐츠, 민감하고 취약한 아이들의 뇌를, 왜냐하면 아이들의 뇌는 지금 뭔가 받아들이기만 하니까 옳고 그름을 모르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뇌는 어떻게 재편이 될 거냐. 스펀지같이 말랑말랑한 우리 손주들이 뇌, 발제자는 얘기를 하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손주들이 얼굴을 아른아른하면서 걱정하면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현실 세계의 과잉보호, 가상 세계의 과소보호. 참 이 저자들은 이렇게 아주 표현을 현실 세계의 과잉보호, 가상 세계에서는 과소보호. 그러니까 아이들 뇌를 병들기만 한 거꾸로 됐다. 거꾸로. 현실 세계에서는 최소한의 보호를 하고 가상 세계에는 과잉 보호를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 최고의 선물은 진짜 현실에 기반을 둔 아동기를 현실에 준 아동기를 보낼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추천사를 보면은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항상 신백훈의 발제자는 자료는 상세하게, 발표는 시간 관계상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소셜미디어가 우리 아이들의 뇌 회로를 망가뜨렸다. 우리 시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 조나선 하이트가 어른들의 직무유기를 고발한다. 야, 참 걱정되는 말입니다. 직무유기를 고발한다. 모든 부모는 하던 일을 멈추고 즉시 이 책을 읽어야 된다. 하던 일 멈추고 즉시 이 책을 읽어야 된다. 요한 하리 이 책이었습니다. 추천사였습니다. 다음 책 속으로 보면은 인류가
진화한 소규모 공동체의 현실 세계 상호작용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에서 성장하는 방식을 시험하는 대상이다. 이것을 아동기 대재편이라고 한다. 10대 4명 중 1명, 4분의 1은 거의 항상 온라인에 접속해 있다. 이게 아주 큰 걱정이란 말이죠. 아이들이 상처를 참고 감정을 조절하고 다른 아이의 장점을 읽고 차례를 지키고 갈등을 해결하고 정당한 승부를 겨루는 법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활동은 감독을 받지 않은 아이들 스스로가 주도하는 놀이이다. 어릴 때는 이렇게 아이들끼리 놀면서 싸우기도 해보고 화해도 해보고 감정도 조절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됨으로 해가지고 뇌가 제대로 정립이 안 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안티프레지, 여기 보면 안티프레지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어린 아이들은 안티프레지를 가지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항상 어린이들은 좀 취약하죠. 불면 꺼질까 뭐 터질까 하는데 자꾸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를 견뎌낸다, 이겨낸다 합니다. 마치 독감 예방주사 맞으면 진짜 독감에는 안 걸릴 수 있듯이 프레지라는 말은 깨지기 쉽다, 손상되기 쉽다 하는 의미인데 그건 현실 세계에서 계속 경험하고 체험해야만이 이것이 강화가 된다. 스마트폰은 다른 새의 둥지 알을 낳는 뻐꾸기에 같다는 표현을 했는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그 콘솔이 아이의 삶에 침투하게 되면 나머지 활동은 대부분 밀어내버린대요. 끝없는 방해의 흐름은 주의분산이 돼요. 주의분산. 그 뇌에 영구적인 자국을 남긴다. 참 걱정이 됩니다. 진짜 손주들이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스마트폰이나 디지털을 만드는 테크산업도 엄청 돈 많이 벌죠. 남자아이들이 원하는 일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에 점점 더 강력한 방법을 발견해내는데 아이들은 한때 그런 욕구를 충족하기 필요했던 사회적 신체적 위험을 감수할 필요조차 없었다. 아이들은 어릴 때에는 높은 데서 올라가기도 하고 지붕 위에도 올라가고 나무 위에도 올라가고 그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조차가 없어. 왜? 스마트폰, 태블릿에만 갇혀져 있으니까. 전통적으로 남자다운 기술과 속성으로 간주되던 그런 것이 이제는 없어졌다. 그래서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과 더 많은 자유놀이를 장려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실행한다면 학교가 취하는 모든 조치를 잡친 것보다 정신건강 개선에 훨씬 효과적이라도 믿는다. 우리는 젊은이들이 뿌리를 낼 수 있는 공동체 대신에 디지털 소셜 네트워크에서 자라도록 방치했다. 그러고 나서는 아이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인간의 연결에 굶는 사실에 놀란다. 이 원인을 방치하고서는. 네. 가상세계에서 성장하는 삶은 불안과 아노미, 외로움을 축적한다. 놀이 기반 아동기를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 놀이 기반 아동기를 스마트 기반 아동기로 바꾼 아동기 재편은 대참사에 가까운 실패였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목차는 1부, 1장, 2부, 3, 4장까지 그리고 3부, 4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신백훈 발제자가 매 발제시마다 소개해드리는 게 10만원씩 독서법. 매 10페이지를 읽으면 책을 듣고 이 10페이지에서 저자가 무엇을 전달하려 했는가 상상을 한다. 그렇게 해서 독서 습관이 되니까 요약 능력도 길러졌고 글쓰기도 길러졌다. 10만원의 자전적 다큐 소설입니다. 이 책을 받으실 분은 여기에 신청을 하시면은 다 제가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머릿말입니다. 조너선 하이티가 아이들을 화성에 보내겠습니까? 라는 주제로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이 있다. 저자가 상상을 했습니다. 억만장자가 있는데 화성에 보낼 사람을 선정하는데 뭐 성적, 유전체 분석 다 했지만은 어떻든 간에 선택을 해서 갔는데 여기에 가서는 화성의 중력이 지구보다는 떨어지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는 아이가 몇 년 살다 보면은 그 아이가 성장할 때에 눈이라든가 뇌가 변형될 위험이 높다. 이래도 딸을 보내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얘기죠. 스마트폰에서만 하다 보면은 아이들 뇌가 성장해야 될 기반기에 화성에 보내버린 거나 마찬가지 된다고 하는 아주 무서운 얘기를 이렇게
참 저자가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참 아주 기발한 머릿말이구나. 그래서 기본적인 개혁 4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이 되기 전에 스마트폰을 금지하자. 16세가 되기 전에 소셜미디어를 금지하자. 학교에서는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자. 네 번째, 감독하지 않은 놀이와 독립적 행동을 더 많이 보장을 하자 하는 겁니다. 불안 세대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위해 인간의 삶을 되찾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다. 이 책이. 그렇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정말 손주들만 생각이 납니다. 제 일장이 고통이 급증했죠. 고통이 급증. 해일이 밀린다. 그래서 하나의 그 사례 스토리텔링을 보면은 딸을 스마트폰 없애기 위해서 무인도에 보내는 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6주 동안 여름 캠프에 참가했는데 아니 세상에 스마트폰 없이 생활하니까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런데 스마트폰 사용하자마자 똑같이 동료하고 무뚝뚝하고 됐는데 작년에 2달 동안 스마트폰 빼앗고 하니까 또 정상이 되더라. 실제로 사례다 이겁니다. 그래서 해일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스마트폰이 해일로 표현을 했습니다. 급증의 기본 원인은 정신질환 급증, 밀레니엄 세대 중 더 어린 집단, 그래서 이걸 G세대에다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우울증에 빠지면 사회적 연결에 흥미를 덜 느끼고 연결을 덜 추가된다. 불안과 우울증도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다. 여자 청소년들이 자해 비율이 3배나 증가했대요. 그런데 24살 지난 여자들은 감소하고.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사춘기 직전 여자아이들이 가장 큰 타격이다. 왜? 사춘기 때는 이 머리가 이렇게 성인이 돼서 굳어져야 될 때에 뭔가 옛날하고는 다른 청소년들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게 스마트폰 때문이다. 2013년에 아이폰을 가진 10살의 아이와 2007년에 플립폰을 가진 아이는 너무나 차이가 있다. 너무나 차이가 있다. 세계적 사건들이 이제 뉴스가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해서 소셜미디어 게시물의 형태로 청소년 뇌 속으로 주입되기 때문에 그런 게시물에서 다른 젊은이들은 무너져가는 세계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소셜미디어에서 전염력을 발견해서 당하고 있다. 모든 영어권 국가에서 이 아동기 대제편에 시작되는 시점에서 이 저자들이 데이터 수집을 멈추었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겠지만은 데이터 수집 연구를 해보니까 2015년에 10대들이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스마트폰을 준 것은 마치 G세대를 화성으로 보내 그곳에 자라도록 한 것과 같다. 우리는 아이들을 역사상 최대 규모의 통제불능 상태 실험으로 몰아넣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보니까 매 장마다 이렇게 요약 정리가 돼 있다는 거예요. 요약 정리가 돼 있었습니다. 요약 정리만 돼 있어도 충분히 예습도 되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에는 이 책을 요약 정리한 거를 전부 다 요약 정리한 거를 또 요약을 해서 발제 자료에 했으니까 이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발제 자료는 유튜브 동영상에 발제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올려드렸습니다. 다음은 2부 2장입니다. 2장. 아동기에 아동이 해야 할 일. 아동기에 아동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아동기의 중요한 특징 5가지를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장이 느린 인간이 아동기. 사람은 성장이 느리대. 왜? 왜냐하면 사춘기 동안에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이때부터 아이는 5살 무렵에 시작해서 완전한 그게 90%까지 이른대. 90%. 요때에는 스마트폰 보게 해서는 안 되고 뭔가 실질적으로 자연과 더불어서 놀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즉 학습을 즐겁게 또 쉽게 자극하는 3가지 동기가 있어요. 자유놀이, 조율, 사회학습을 위한 동기가 바로 그것이다. 이 책에서는 이 3가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놀이는 뭐냐? 놀이는 아동기에 아이가 하는 건데 포유류는 모든 동일한 작업에 몰두한다. 그것도 열심히 그냥 놀면서 놀아야 어릴 땐 놀아야 뇌의 회로를 연결 완성하는 과정이 있다. 그리고 또 조율은 사람이 크면서
중요 팔과 다리를 제대로 제하기 전부터 아이는 차례를 번갈아 바꾸고 감정을 공유하는 게임을 하면서 어른과의 관계를 맺는다. 엄마, 아빠, 할머니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라고 한 게 한번 빠뜨려내면은 엄마도 필요 없고 아빠도 필요 없고 할머니도 필요 없어. 그 다음 사회학습. 사회학습은 우리 인류 조상들이 문화적 동물이 되니까 최선의 학습자에게 보상이 돌아가는 새로운 진화 압력이 생겨났고, 그거는 모방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따라하면서 선천적 욕구를 활성화하는데, 모방을 위해서 적절한 사람을 선택하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다. 그런데 스마트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기대하는 뇌와 민감기, 롤모델이 되면은 할머니가 살면 할머니가 롤모델이 되는 거고, 엄마가 살면 엄마가. 알고리즘이 선택한 인플루언서로 대체되어 아동은 어떤 의미에서 아동기를 뭐야 스마트폰 기반이 자유놀이를 조율하고 이것을 못하게 하니까 아동은 아동기를 박탈당하고 있다. 2장도 아동기에 아동이 해야 될 요점 정리가 쭉 되어 있습니다. 요점 정리가 되어 있는 거를 이것도 이제 자료로 꼭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는 어릴 적 우리가 어릴 적에 어떻게 했을까? 놀이. 우리가 운동할 때마다 천군 백군 기마전. 이 기마전이 이게 상당히 스릴이 넘치고 협동도 해야 되고 아주 뭐 이게 천군 백군의 청백전의 하이라이트죠. 하이라이트. 뭐 노래도 부르고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최행자고 노래도 부르면서 막 스릴이 넘쳤어요. 그런데 제가 손주에게 야, 너 6학년 이번 졸업하게 되는데 6학년 동안 기마전 몇 번 해봤어? 그러니까 기마전도 몰라요. 기마전 한 번도 안 해봤대요. 위험하고 서로 막 목에 핥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안 했는가.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겁니다. 기마전 하게 되면 말 역할 하는 사람 옆에 팔 겨드랑이 하는 사람 위에 기수하는 사람 있고 그러는데 이것도 안 해봤구나. 그래서 참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2부의 3장 발견 모드와 위험한 놀이의 필요성. 발견 모드 대 방어 모드. 이 책에는 발견 모드 대 방어 모드라고 해서 이 저자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뭔가 굶주리다가 열매 가득한 나무를 보게 되면은 와 이게 아주 흥분되고 침이 고이기 시작하고 뭔가 그거를 따먹으려고 얻으려고 이게 발견 모드다. 발견 모드. 그런데 열매를 따고 있는데 호랑이 소리 나고 표범 소리도 나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때는 스트레스가 나오면서 이제 도망갈 생각이 돼. 이때는 방어 모드. 그래서 우리 인간은 평생 동안 발견 모드로 살아가는 사람, 또 방어 모드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있대요. 그래서 발견 모드에 있는 학생은 여러 가지 지적 기회에서 많은 이익도 얻고 빠르게 성장하지만은 방어 모드로 보낸 학생은 배우는 것도 적고 성장도 느리다. 그래서 발견 모드 대 방어 모드 이 책이 나온 겁니다. 발견 모드는 기회를 찾는다. 방어 모드는 위험한 거 없는 것만 찾는다 이 말이죠. 사탕 가게에 간 아이처럼 하는데 결핍적인 사고방식이고 발견 모드를 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주적으로 한다는 거. 자신이 팀에만 의지한다. 발견 모드는 성장하고 싶어하고 방어 모드는 안전. 그래서 이게 스마트폰을 사용해서는 발견 모드가 안 되고 방어 모드가 된다 하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다음 여기에서 많이 나오는 안티프레질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안티프레질. 챗GPT에게 뭐라지? 안티프레질이 뭐야? 불확실성과 혼돈을 이기는 능력. 이게 안티프레질. 반취약성. 프레질이 뭐냐? 부서지기 쉽다, 깨지기 쉽다 하는 건데 그게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릴 때기에 뭐 불면 꺼질까 뭐 어릴 때 그렇게 자연과 더불어서 위험한 것도 느껴보기도 하고 좀 넘어져 보기도 하면서 안티프레질 능력을 갖고 태어난다. 이 안티프레질 아이가 발견 모드로 주자면 위험한 놀이가 꼭 필요하다. 과거에는 어린이도 하면 놀이기구 있잖아요. 그 막 깍깍 소리 지르고 겁나고. 그런데 미국에서 그런 놀이가 위험하다 해가지고 소송이 자주 나오니까 그런 놀이기구를 다 치워버리고 안전빵 기구만 했대요. 그러니까 이 안티프레질 아동이 이거를 놀이가 필요한데 세상에 그것이 다 없어져 버렸대. 놀이 기반 아동기의 종말이 시작됐다. 이 노동자 계층과 가난한 계층은 어릴 때부터
자연 성장으로 했는데 이 아이들은 아이다워서 오히려 괜찮았어. 근데 과잉 방어를 위주로 한 아이들은 나중에 문제가 생겨. 그래서 집중관리 양육방식으로 옮겨간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 3장 발견모드 위험들 필요성. 두려움에 사로잡힌 양육방식. 이게 점차 부모들이 자녀에게 자율성을 덜 부여하기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 도시가 점점 자동차가 중심이 되고 이웃끼리 서로 몰라. 그러니까 자기 아이가 아니래도 다른 동네 어린이들도 애들을 봐준다기요. 담배 피지 마라, 뭐하지 마라, 위험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것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 G세대는 어른들이 야 세상은 위험한 곳이야.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 위험, 갈등, 스릴을 경험하지 않도록 노력을 한대. 그런데 이 아동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안티프레질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불안 극복 발견모드 설정하는 이것이 경험이 필요한데 스릴의 경험이 필요한데도 이거를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전차 안전지상주의 개념 확장. 그러니까 안전을 확장하다 보니까 계속 불어나는 용어가 뭐냐? 확대된 게 중독이라는 용어, 트라우마라는 용어, 학대라는 용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 아이들을 안전만 하다 보니까 아주 아이들을 정말 강하게 못 키운다 하는 것이고 부모의 감시 없이 공원에 가려면 14세에 14살이 돼야 된대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세대는 뭐예요? 6살, 8살 얼마든지 마음대로 바닷가도 가고 공원도 가고 산에도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티프레질리티와 애착 체계를 보면은 놀이 기반 아동기가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보다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더 높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3장 발견 모드에도 요점 정리는 나중에 보시기로 하고 다음은 제4장입니다. 사춘기와 차단된 성인기 전환. 청소년의 뇌가 급속 재배선되는 과정 제대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제때에 적절한 종류의 경험이 필요하다. 어린이 때 지금 내가 말랑말랑할 때 그 뭔가 경험이 필요한데 그걸 못하게 된다. 스마트폰 때문에. 사춘기의 가소성과 취약성. 가소성이라는 거는 뭐냐? 형태를 만들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을 가소성이라고 하는 건데, 즉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감수해야 사춘기에 뇌를 더 유연하게 만드는 가소성을 높인다는 사실이 있는데 세상에 스마트폰으로만 가버리니까 그게 아니 된다 하는 얘기가 된 거죠. 경험 차단제, 안전지상주의와 스마트폰. 이 참 저도 우리 손주들 오면은 스마트폰 공포를 줘가지고 그거 열심히 보니까 그냥 놔뒀어요. 안전빵이구나. 참 그래서 이 할배도 엄청 지금 이 책을 보면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배가 손주 데리고 나가가지고 같이 놀아줘야 된다. 안전지상주의는 경험 차단자이다. 안전지상주의는 아이가 현실 세계의 경험과 자신에게 필요한 도전을 충분히 그리고 다양하게 얻지 못하게 하는 방해를 하는 것이다. 통과 의례가 반드시 있는 건데 통과 의례가 많은 청소년이 소속감과 소속을 만들어내고 표현하는 의례와 의식을 깊이 잘하는 시사한다. 왜 우리는 성인기 전환을 차단해야 되는가? 애들이 다칠까 봐서, 뭐할까 봐서. 안 되죠. 설령 친구들로 싸우기도 하고 또 나쁜 친구와 싸우면서도 또 거기서 한번 빠져보기도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스스로 자주적으로 느끼기도 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4장에는 아동기와 성인기를 이어주는 사다리 만들기. 6살 때는 가족이 책임을 느끼는 나이니까 허드렛일 시키고 용돈 주기. 8살 때는 국지적 자유를 누리는 나이, 어린이용 휴대폰. 여기에서는 꼭 어린이용으로 만들어진 휴대폰이나 이런 걸 줄 수도 있고 10살 때는 주변을 돌아다닐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친구들과 직접 접촉하며 시간을 보내는 경. 12살엔 도제 생활을 시작한 나이.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도 믿을 만한 친척집에 가가지고 며칠간 생활하다가 오도록. 또 14살 때는 고등학교 생활 시작인데 이때는 10대에게 스마트폰을 처음 허용하는 최소 나이다. 16세 때는 인터넷 성인기가 시작이다. 어떤 18살도 주장하는 분들도
만연히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다. 18세는 법적 성인기가 시작이다. 21살이 완전 법적 성인. 이때는 인터넷 도박도 포르노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거를 이제 책에서는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4장도 요점 정리를 한번 보시도록 하고, 그 다음 5장서부터는 우리 다음 발제 하신 분들이 할 것입니다. 이 맺은 말에 잠깐만 몇 마디 해보면은, 아이들을 이제는 화성이 아니고 지구로 돌려보내자, 지구로. 그래서 4가지 기본적인 개혁 방안을 우리 저자는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하기 전까지 스마트폰 금지, 16살 되기 전에는 소셜미디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학교에서는 휴대폰을 금지, 감시를 받지 않는 놀이와 아동의 독립성을 더 확대하자. 그리고 조나탄 하이트가 이거에 대한 사이트, 더 많이 알고 있으면 이 사이트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요거에 대한 거를 더 자료를 보도록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글은 보니까 팀원들로 만든, 조나탄 하이트 혼자 한 게 아니고 정말로 팀들이 짱짱하게 해서 정말로 한 몇 년간에 걸쳐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다. 팀원들에게 감사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손주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이 맹자의 생어 우한 사어 안락, 이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걱정 근심을 하게 되면은 걱정 근심 없는 게 편안하고 즐거운 것이 오히려 죽게 된다. 이제 걱정과 근심이 나를 긴장시키고 더 연구하게 만들고 더 발전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산다. 이게 대한민국이 일제시대 6.25 공산주의 이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잘 왔는데, 잘 살았는데, 이제 잘 살게 되니까 등 따주고 배부르고 자동차도 팡팡 타고 자동차 제네시스도 타고, 그러니까 안락하니까 이제는 뭐 공산주의가 뭐야, 이겨. 공산주의 시끄러. 공산주의 없어. 죽는다. 그래, 스마트폰 이거 위험해. 그 우리 손주들 위해서 어떻게 걱정 근심하면은 반드시 해결책이 나온다. 저는 이 말이 진리라고 봅니다. 저는 아주 맹자의 피리 꽂힌 사람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결국 나를 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역경이 온대. 반드시 역경. 지금 대한민국이 주사파에 많이 힘들고 하지만은 이거 우리가 걱정하면 돼요. 걱정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각자 남 탓하지 말고, 우파들은 막 남 탓만 하는데 내가 내 처지에서 내 할도리에서 뭘 해야 될 거냐. 하다못해 우파신문 스카이데일리도 구독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걱정도 해야 되고, 우리 스마트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콘텐츠를 만들어서 보급을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우리는 해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럼 전반부 발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